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제가 한국을 갑니다. 그래서 이 정반장의 호주 뉴스는 3주 동안 쉬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찍어서 올려보거나 먹방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럴 생각입니다. 한 7, 8년 만에 한국 가보는데 먹방? 짜장면 먹으면서 호주 뉴스 막 말하고 진짜 재미없겠다.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특별히 공유 부탁드리고 시작해 봅니다. 컴색이 호주 각 주의 경기 지표를 바탕으로 지난 분기 경제 성과를 분석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참고가 된 8가지 경제 지표는 제가 그냥 의역이라서 영어로도 같이 읽어보면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 소매 지출, 리테일 스펜딩, 장비 투자, equipment investment, 실업률, unemployment, 건설 경기, construction work done, 인구 증가, population growth, 주택금융, housing finance, 대출 받는 거 얘기하는 거죠. 주택 착공, dwelling commencement, dwelling이니까 주택이니까 거주용도. 일단 주별로 가장 경제 성과가 좋았던 주는 바로 남호주라고 합니다. 건설 경기와 실업률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호주 전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이라는데, 남호주가 이렇게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은 컴색이 호주의 각 주와 테리토리에 대한 경제 성과 조사를 하여서 발표한 지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 부분과 건설 착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것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주로 1등을 차지하던 빅토리아는 뉴사우스웨일즈와 함께 공동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서호주는 5위에서 4위로 올라왔고 타스마니아도 6위에서 5위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퀸슬랜드는 4위에서 7위로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난 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그 분기 조사 결과입니다. 주로 호주는 탄탄한 취업 시장과 인구 성장이 경제 성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남호주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연간 인구 성장률이 3배나 뛰어오르면서 따라서 주택 경기가 강해졌고, 그로 인해 경제 활동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기별 분석으로는 그렇다 하여도 연간 분석으로는 아무래도 소호주, 퀸슬랜드,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에 이어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시 분기별로 돌아가서 각 주의 경제지표 하이라이트를 나열을 해보자면, 남호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가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빅토리아는 소매 지출 부분을 포함해 3분야에서 2위 내지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는 실업률을 포함한 4가지 분야에서 2, 3위를 차지하였고, 서호주는 관련 인구 증가율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타스마니아는 장비 구입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ACT 캔버라는 소매 지출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퀸슬랜드는 주택금융,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받아 부동산 시장이 그대로 투영되었고, 노던 테리토리는 인구 증가율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봐서는 잠시 보이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부터 12월에 가장 눈에 띄는 경제 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물 산다고 여기저기 돈 쓰고, 연말이라고 여기저기 파티하고 어디서 밥 사 먹고, 아무래도 소매 지출이 많이 늘어날 시기인데, 그에 대해 그닥 좋은 숫자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되려 좀 비정상이지 않는가. 빅토리아는 이 시기가 소매 지출이 강한 반면, 남호주는 이 시기 소매 지출이 약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인 정반장 견해는 그냥 잠시 1등 한번 찍어본 것이다. 다음 분기 되면 다시 원위치. 빅토리아주 부동산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답니다. 프롭트랙이 새롭게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에서 빅토리아주 부동산을 찾아본 횟수가 전년 대비 13% 더 많아졌고, 특히 뉴질랜드에서 검색한 비율이 10%나 더 올라가면서 빅토리아에 있는 가장 관심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realestate.com.au 검색 자료입니다.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구매로 이어진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뉴질랜드 애들은 관심만 있고 실제로 돈 쓴 거는 중국 애들이라는 말인데, 지난
2022-23 회계연도에 구매액이 중국 애들 구매액이 무려 1빌리언 달러가 넘어가서 전 회계연도 대비 그러니까 이전 회계연도 대비 39%가 증가한 금액을 기록하였고 이번 회계연도에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여튼 빅토리아주 부동산에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국가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중국 순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 다음은 일본, 홍콩,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었습니다. 순위에서는 8위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검색량이 46%나 증가하면서 조만간에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뚜렷한 취향 차이가 있다는데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뭐 타운하우스가 되었건 아파트가 되었건 집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검색을 하는 편인데 영국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바닷가가 가까운 곳이거나 적어도 수영장이 있는 집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호주 스타일 따라서 뒷마당이 꼭 있고 가족 친화적인 집을 주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21년 회계연도 당시 빅토리아 주에서의 거주용 부동산 외국인 구매는 1703건이었다가 2021-22 회계연도 그 다음 해에는 2757건으로 확 늘었다가 2022-23 회계연도 지난 회계연도에는 1054건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빅토리아주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뭐 시골보다는 주로 도시 지역인데 가장 관심 있는 곳부터 쭉 나열을 해보면 멜번 시티, 뭐 여기 뭐 중국 애들이다, 아시아 국가, 뭐 그럴 테고, 사우스야라, 칼튼, 리치몬드, 그 다음이 세인트 킬다. 그러고 보면 세인트 킬다 가면 영국계 애들이 참 많긴 합니다. 다음이 독랜드, 브런스위크, 사우스뱅크, 투락, 글렌 웨이벌리입니다. 투락이나 뭐 글렌 웨이벌리는 중국 애들일 테고. 그런데 여기서 생긴 거, 한국 사람들은 왜 호주에 대한 관심이 그닥 없을까요? 그냥 멀어서 그런 건가? 아니 뭐 너무 비싼가?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면 실수령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일까? ACCC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자격이 되는 가정에 지급한 차일드케어 보조금으로 인해서 보육비 자체가 비싸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정부가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어떤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면 처음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실제로 줄어드니까 어느 정도 좋은 효과가 나오지만 대부분 경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서비스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그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서비스 이용자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가 바로 딱 그 경우라는 것입니다. ACCC의 보고서에 나오는 한 차일드케어 서비스는 작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보육비용 보조금 정책 이후에 작년 한 해 11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운영회사는 직원들한테 이 보조금 수령을 많이 할 수 있는 학부모들 리스트를 나눠줘서 집중적으로 대화하여서 애들이 하루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맡기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활동 시험이라고 해야 됩니까? 액티비티 테스트라는 것이 있답니다. 정부의 보조금은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라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부모가 몇 시간을 일하는지 조사를 하는 절차, 액티비티 테스트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더 받으려면 일을 더 해야 하고 일을 더 할수록 애는 더 맡겨야 하고 그래서 보조금을 더 받으려면 일을 더 해야 하고 일을 더 하려면 애를 더 맡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보조금은 보조금일 뿐이고 결국 가계소득에서 대부분 보육비가 지불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이 비율이 더 커지는 효과만 주고 있어서 이 제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생산성위원회는 최근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주에 3일, 주에 4일 이렇게 딱 잘라서 차일드케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차일드케어 산업 자체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관련 제도 강화한다거나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 구조에까지도 개입을 한다든가 다양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스 준비하면서 이제는 다 커버린 우리 딸애들 이렇게 조금 할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는 아빠랑 어디 가도 손잡고 댕기고 했는데 아빠랑 뭔 얘기가 그래 많았는지 제잘제잘거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렵고 손잡았다가나 올해 2월 1일부터 발급되는 메디케어 생긴 꼬라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메디케어는 호주의 의료보험 이름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지만 저는 메디케어가 한국의 의료보험보다 더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호주에 살면서 수술을 2번 받았는데 한 번은 갑상선 제거 수술이었고 한 번은 백내장 수술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공립의료 시스템 말고 사립의료 시스템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메디케어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하였습니다. 공립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해서 MRI 찍고 난리 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돈 한 푼 안 내고 치료받았습니다. 여튼 이 메디케어 서비스는 영주권자 이상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공신력도 있는 편이라서 어디서 신원 확인할 때 메디케어 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튼 그런데 1984년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메디케어가 40주년 맞이해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발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메디케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유효기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메디케어에서 새 카드 보내주는데 이렇게 유효기간 다 되어 재발급하는 경우하고 어찌어찌 해서 새로운 카드 발급받는 경우만 대상이고 아직 유효기간이 오랫동안 남은 카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새 디자인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존의 메디케어 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1975년 시작된 메디뱅크 시스템을 기초로 설계돼서 1984년부터 공공의료보험으로서 복지국가 호주를 대표하는 공공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2026년까지 유효기간인데 그냥 분실했다 그러고 하나 더 신청할까?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뵙겠습니다.